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당시 윗선에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이 더 센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구애가 거부되자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하지만 이후 광주지검이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면서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도 처음에는 강간살인을 적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고위 간부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는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장윤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난 5월 5일 장윤기 자취방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도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담당 수사팀장이 아니라 광산경찰서장이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에 나섰다는 의혹도 수사팀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광산경찰서장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반대하거나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두고 간 리얼도를 폐기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2차 조사에서도 증거인멸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자취방 위치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물건을 모두 치워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경찰 윗선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경찰특별수사단 역시 확대 개편됐습니다. 수사 인력을 27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단장도 경무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내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대 편성된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3곳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다시 공개 사과와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기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수뇌부는 대형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14년 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며 112 신고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2019년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 사건 관계인의 유착 비리 의혹으로 수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위 발생이 잦다는 점에서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선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이후 약자 범죄는 서장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와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축됐습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년 전 이태원 참사 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복신고 감지 기능을 포함한 112 시스템 개편과 인파 안전관리 지침 마련이 뒤따랐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번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과와 제도 개선을 반복해온 경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 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 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 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 여건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 3박 5일간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자원부국인 몽골과 추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이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몽골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된 겁니다. (15년) 만에 국빈으로 찾아온 한국 대통령을 몽골 측이 예우한 건데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 몽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에 이른 게 주요 결실로 꼽힙니다. 자원부국인 몽골산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자동차와 화장품 등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으로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낸 건 역시 수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K방산 세일즈의 방점이 찍혔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나토 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군을 돕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G7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을 협의하고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나토 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핵심 광물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순방 성과가 적잖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당장 가시적인 최종 결과물이 도출된 건 아닌 만큼 치밀한 후속 협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 적임자는 자신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주말엔 경기 남부를 돌며 당원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인물은 자신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국정 설계 과정을 함께한 만큼 철학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당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보안 사건 폐지와 견제장치 강화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당부한 수기 절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남아있는 숙제들은 그때부터 다시 또 필요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다. 오직 민심과 당신만 보고 가겠다며 이 SNS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이 자신을 마치 반명처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충청을 찾는 등 현장 행보에도 분주했는데 오송 참사 분향소를 찾는가 하면 당의 어른인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크호스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은 당 핵심 기반인 호남 행보를 사흘째 이어가며 당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호남은 자신의 뿌리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부와 당을 잇는 든든한 중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너무나 소중한 이재명 정권 4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도우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의 경우 당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이딴 당원 간담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당권주자들의 숨가쁜 행보와는 달리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인 전당대회 규정 논의는 개파 간 이견으로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강조하며 최고위에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대준비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선호투표제에 대한 존중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총리 역시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최고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전당대회 룰 세팅을 위한 시간은 꽤 빠듯한 편인데 곧 소집될 최고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후보 1에서 3순위를 동시에 기입하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이른바 친명, 친청계 최고위원 사이에선 당원, 당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상반된 의견 속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장외 활동에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앞세워 전국 순회 집회를 시작한 건데 당내 의원들은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집회에 나섭니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방문이 예정돼 있고 대구 경북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출근 도장을 찍듯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재선거 여론을 키워보겠다는 게 전국 순회 배경입니다. 기본권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제도권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것이 앞서 수차례 징계로 당내 기강 잡기를 강조한 데 이어 집회 참석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사퇴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한 부담감이나 순회 집회 성격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집회가 열리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에 잠긴 모습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 대표 행보에 동참하기보단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원내투쟁에 집중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와중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형인데 사태 공감대 속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장 대표를 끌어내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을 명분 없이 거부한다는 역공이 나왔습니다. 품격을 지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음모론 프레임에 갇힌 참담한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 체제가 이대로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일단 이달 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범위가 또 한 번 당 내용의 고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부산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 경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부산 서면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아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 함께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던 5월 초와 비교하면 두 달 새 11%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과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영끌 수요가 몰리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매매와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세제 개편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의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 세금을 강화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선 보유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도자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보유세 등 강화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이 보유세 인상 자체가 매물을 증가시키게 하고, 즉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의지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걸 겨냥해 결국 세금 폭탄 명분을 쌓기 위한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적정 보유세 수준이나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토론회 의제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에 맞춰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세금 인상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자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우냐고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와 가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는데 이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 의제, 결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일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추가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고 간 배경으로 꼽히는 MBK의 사모펀드식 인수 운영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건 지난 3일. 절차를 되살리려면 즉시 한국 기간 안에 최소 2천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돈을 댈 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도 추가 지원을 놓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만 흘러가면서 MBK의 사모펀드식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차인 매수, LBO 방식이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4조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홈플러스에다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인수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고.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 점포 매각에 나섰습니다. 인수 이듬해 핵심 점포 5곳을 판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점포와 물류창고 28곳을 처분했습니다. 일부 점포는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홈플러스는 갑자기 건물주에서 세입자가 된 셈입니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실적을 보면 매출은 6조 원대 중후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933억 원이었지만 24년에는 영업손실이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외형은 버텼지만 빚과 이자, 임대료 부담 속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했고 경쟁 유통업체들은 물류와 온라인 채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재무 부담에 눌려 변화를 추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커머스의 투자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매출을 유지했음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서 소위 오랫동안 장기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단 한 차례의 배당도 받지 않았고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등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대출과 보증, 담보 제공 성격이어서 책임 있는 자본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회사를 살릴 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와 연결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임직원까지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의 생계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부 지역엔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진 주말,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발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의 체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 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역시 밤늦은 시간까지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67명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2%, 절반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1:1 매치해서 쉼터로 시원한 경로당 등으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방치하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왜냐하면 밤에 몸에 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재난위기경보를 격상한 행정안전부도 폭염 대응 추진 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애찰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장과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 같은 지역 안전망을 동원해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시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도 비닐하우스 집에서 뜨거운 여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 잡음이 이어지면서 꿀벌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모여있는 동네, 도심 속 소외 지역인 꿀벌마을입니다. 찜통 더위에 집안에서는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걱정에 선뜻 켜지 못합니다. 더울 때 밥 먹을 때 저는 이런 때 에어컨 잠깐 틀지. 선풍기 가지고 사는 거.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보다 밖이 더 시원하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32, 3도까지 올라가요. 이 방에서. 너무 뜨거우면 나가. 지하철 타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종점까지 가요. 엎친 데 덮친 격, 비까지 쏟아지면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는 여름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예,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이게 아파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시간이 없어요. 마을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보상과 임대료 부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의 절반 넘는 가구가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주민들은 또 한 번 비닐하우스에서 위태로운 계절을 버텨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을 맺은 진짜 이유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본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약속부터 깨지면서 핵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의 수고는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협상은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60일 휴전 양해각서의 핵심 전제였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이 다시 무력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이란의 합의 이행 능력에 대한 가늠자로 봅니다. 본협상의 기본 전제였던 호르무즈 개방조차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핵물질 폐기와 사찰이라는 핵협상 타결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Their version or understanding of the MOU is that they control the navigation in the Strait of Hormuz, and when ships do not obey their commands, they somehow have the right to fire on them. And so it's clear that U.S. military strikes to date have been insufficient to dissuade the Iranians of that. 본협상 진입의 디딤돌이 오히려 걸림돌로 변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They hit a couple of ships, and so we hit them much harder. When they hit, we hit 10 times harder. You know, we hit much harder than they do. 이란 역시 합의 파기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돌리면서 신뢰는 밑바닥부터 무너졌습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violate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Iran will no longer be bound to fulfill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이란의 거듭된 도발은 확전을 기피하는 미국의 마지노선을 치밀하게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해협의 긴장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오히려 꽉 막힌 경제 제재의 활로를 억지로라도 열 수 있다는 역설적인 노림수가 깔려 있습니다. 중재국들을 통한 간접 대화가 오가고는 있지만 타협을 위한 협상이라기보다 미국의 최후 통첩 성격이 짙습니다. 첫 단추부터 신뢰가 깨지며 기대했던 핵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군사적 공방과 힘겨루기만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임 최고 지도자이자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면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이란 온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عهد می‌بندیم که انتقام خون پاک شما و همه شهیدان این دو جنگ را از قاتلین جنایتکار و بی‌آبرو بگیریم. این انتقام خواست ملت ماست و به طور حتمی باید صورت بگیرد.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 중 나온 암살 선동에 반발하며 이란의 대규모 무력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It's a very dangerous profession. No,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미사일 1000기가 이미 이란을 겨냥해 장전돼 있고 수천 기가 즉시 뒤따를 거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어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미군은 1년간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한 기간에 완전히 몰살하고 이란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두 나라 지도자가 잇따라 무력 사용 가능 메시지를 내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 1과 관련한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1일 자사 기자들이 15일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환장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직을 확대 개편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임무를 늘리겠다는 건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남 해외정보 수집과 공작 업무 총괄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기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1년도 안 돼 다시 조직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는 특히 정보전을 핵 무력 같은 전통 전력과 비슷한 반열로 끌어올려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 이란 전쟁을 목격한 김 위원장이 첨단 정보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내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재적인 적수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정찰정보총국의 역할을 대남 공작에 한정짓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의 정보 정찰 감시 대상이 한국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일본, 나아가서는 나토 국가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 표현이다. 정보 수집 강화의 연장선에서 과거 4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우 전쟁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지원받은 걸로 알려진 만큼 추가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의에서 언급된 직능과 임무 확대와 관련된 동향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탄광지구 등 경제사업에 대한 군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는데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가운영 중심의 군대를 앞세웠던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해킹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이버전 역량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사이버 전력을 핵과 미사일에 버금가는 보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찰 정보총국을 중심으로 해커 8천여 명을 운용하는 거로 추정되는데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론 대남 사이버전에 더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 기술 정보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게 국가정보원 분석입니다. 악성 코드를 정교하고 빠르게 대규모로 제작 유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이내에 수십 개 이상의 취약점을 발굴해서 해킹 도구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19,000건에 육박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 누리집 관리자 권한을 노린 경우였습니다. 군은 2009년 정부 금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사이버 사령부를 세워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육성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부터 배출된 사이버 전문 장교 170명 가운데 장기 복무를 택한 건 고작 9명. 최근 3년 사이엔 지원받은 대학 등록금을 토해내는 것을 감수하고 임관 자체를 포기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군보다 민간기업 처우가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양성한 인재들이 의무 복무만 마치고 떠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면 민간과 벽을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 정보 공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일본 현직 여성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외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八幡町という一つの組織のトップとしてですね、あえて産休を取る。 발단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본 교토부 야마타시 시장, 이름은 카바타 쇼코. 1990년생, 올해 35살입니다. 지난 2023년 33살 때 당선되면서 최연소 여성 시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결혼해 임신했고 오는 9월 첫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전과 다름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출산 전후 8주씩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시장은 특별직이라서 적용이 안 됩니다. 조례에도 시장 출산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子供とかそういう出産のライフイベントを考えたらどうしても今じゃないと無理だな. 그래서 일반 공무원처럼 넉 달간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백 기간에는 부시장에게 역할을 대신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전화, 온라인 회의 등으로 챙길 생각입니다. 緊急を要する場合は電話もございますし、みんなでフォローし合ってカバーし合って、こういう業務を進めていく. 현직 단체장이 출산 휴가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 전례 없는 일에 일본 열도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市だろうが会社だろうが
その人が抜けた分を他の人が補うっていうのは、まあ、考え方としては当然というか自然な考えだと思うので 반대로 공직자 부재는 세금 낭비다, 무책임하다, 장기 휴가를 원하면 차라리 그만둬라 같은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出産を担う女性が既存のシステムに適合しないことをせめて終わったら多分社会を前に進めない。 카바타 시장이 던진 물음에 일본 언론은 물론 BBC, 가디언, CNN 등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 찬반이 아니라 휴가 기간 동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책임자 공백을 대체할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건설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손발과 입안에 좁쌀 모양 붉은 수포가 잡히는 수족구병은 매년 이맘때에 유행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매일 같이 먹고 같이 노는 영유아가 감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한 친구가 걸리면 순식간에 다른 친구들에게 퍼져 단체로 앓고 나야 진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6세 이하 수족구병 환자는 6월 첫째 주 1000명당 9.8명에서 4주 만에 27.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증가세도 최근 들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장바이러스 유입에 따라 수족구병이 도지는 만큼 최선의 예방책은 개인 위생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를 갈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어린이집, 유치원 장난감 등 공용 물건은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최대한 물건을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고 수족구가 의심되거나 진단이 돼 있으면 우선 격리를 하고 발열이 없고 수포가 모두 마른 이후에 등원을 해야 합니다. 육아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모는 수두, 구내염과 증상을 혼동할 수 있는데 수두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구내염은 염증 색깔이 하얀색으로 구별됩니다. 미심쩍으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보육시설과 키즈카페, 수영장에 보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철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순창군 지역의 소 2만 7천여 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올해를 끝으로 폐장하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도 관중도 한마음으로 흥겨운 야구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잠실구장 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프로야구 최대의 축제 올스타전을 보기 위해 팬들이 전국에서 몰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구의 성지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올스타전으로 팬들도 선수들도 느끼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잠실구장에 상당히 많이 왔던 그 팬으로서 또 없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구장이 생기는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경기, 그다음에 첫 타석, 그다음에 첫 승, 첫 홈런 이런 게 많이 기억났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우승을 했을 때 트로피를 올렸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스타전인 만큼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평소와는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하이파이브를 받으며 경기장에 입장했고 야구장 외야에서 잔디를 밟으며 좋아하는 선수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잠실 야구장에서 하는 올스타전인 만큼 LG 선수분들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오스틴 선수가 홈런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5년 연속 만원 관중 앞에서 치러진 올스타전은 역대 최다 안타를 몰아친 나눔팀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4안타에 1타점을 올린 한화 허인서가 팀 동료 문현빈을 제치고 미스터 올스타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올스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미스터 올스타를 솔직히 생각도 못했고 아예 제 머릿속에 없었던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받게 되어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는 선수들의 다채로운 등장 퍼포먼스와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까지 무더위를 뚫고 펼쳐진 흥겨운 야구 축제가 잠실구장을 수놓았습니다. 잠실구장에서 마지막으로 팬들과 성대한 잔치를 벌인 KBO 리그는 오는 16일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밤사이 잠 못 이룬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4도, 그리고 강릉은 29.8도, 제주도도 29.3도까지 올라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는 지금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방엔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4도, 대구 36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